그리고 수익실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때는 피해 있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장이 상승장에서의 변동성이 있고 급락장에서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의 이런 이제 너무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좀 변동성. 그리고 작년 아마 8, 9, 10월의 변동성이 그때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코스닥이 한번 좀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10월인가? 그거는 이제 분명히 좀 불편한 이슈긴 한데 상승장 속에서도 분명히 변동성이 되게 큰 구간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그거를 피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내가 진입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그걸 놓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상승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기 수익실현님이 향후에 시장을 계속 좋게 보신다면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보시고 계시다면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는 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는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뭘 살지는 미리 다 공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은 세워놓으셔야죠. 빠지면 뭘 살지를 우선순위를 두셔가지고 그게 돼야 빠질 때 바로 과감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은 빠지면 우왕좌왕하세요. 뭐부터 사야 되지? 살려고 해도 못 사요. 막상 와도 불안하고. 근데 공부가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급락을 할 때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다렸다 대응하는 거는 역시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 언젠간 또 하락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진짜 대세하라고 1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 하락장이 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급하게 살수록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팬데믹장에, 작년 3월에 팬데믹장에서도 처음 시작했던 지수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1800 깨지면서 그때였어요. 근데 1800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용감하게. 그 다음에 1600, 1400까지 갔는데 누구도 예상 못하지만 결국엔 다 승자는 됐지만 그런 하락 쪽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공포심에 젖은 그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400에 안 사셨던 분들도요, 나중에 올라갈 때 1500, 1600, 1700, 아니 심지어 2000에 사신 분도 다 먹었어요. 그렇죠. 늦게 샀어도. 그러니까 결국 급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변동성을 즐기시고 오히려 하락장이 시작됐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는 대사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는 어쨌든 대피는 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좀 정답은 없다.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상승장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조정이 한번 온다. 저도 조정은 온다고 보거든요. 뭐 3월 달에든 뭐 6월 달에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즐기시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장도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이나 대형 회사들이 정말 지수를 다 이끌어 왔어요. 근데 그들만 가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종목들 중에 안 간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까도 화장품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건 이들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물론 지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못 갔던 기업들이 수만 배가 오히려 돌 수 있어서. 지금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뭐 컨설트들이 맞아요.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공급 물량 늘린다니까 그런지 또 컨설트들이 올라가고. 저는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못 오른 기업들이 많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고고 플라이 하이님하고 히히카카님, 빵돈이님 질문 주셨는데 증권업계 지금 계시잖아요. 너무 실감하실 것 같아요. 고객들 개인 계좌 많이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증권주 투자할 때 이거거든요. 증권주를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단타만 하냐면 항상 그랬으니까. 왜냐면 잠깐 몇 달 이렇게 예탁금이 확 늘어요. 거래대금 늘잖아요.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또 암흑기에 들어가요.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주식시장 떠나고. 근데 이번 작년 3월 팬데믹 이후로는 증권시장,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거래대금 계속 늘더라고요. 예탁금. 근데 과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거 이제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도요, 그때 이제 가을에, 3월에 팬데믹 터지고 이제 증권주 좋았어요. 왜냐면 거래대금 되니까. 그렇죠. 가을에 저거 다 꺾인다. 일시적이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좋아요. 지금 좋죠. 거래대금이 뭐 거래대금 또 뭐 대출 엄청 나오고.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저희 회사 객장에도요 영업부익에 객장 가면요 진짜 사람 많아요. 진짜 저는 좀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객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했는데 객장에 사람도 없었고 주식에 관심도 없었고 저도 그래서 주식 투자를 권유해드리면 진짜 영업하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뭐 그냥 예를 들면 말려도 말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돈 싸가지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증권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앞으로도. 근데 저는 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머니 무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저는 개인분들의 광기를 한번 봤지만 이게 여기서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 주말에 못 참고 이렇게 들어오셨겠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업 되는 흐름은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70조인데, 그 전체 우리 한국의 개인 예금이, 은행에 있는 예금이 한 1,700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작년에 100조 정도 사셨더라고요. 예탁금까지 합쳐서 작년에 들어온 돈이 100조.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 게 10조, 예탁금이 또 10조 늘어났어요. 20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한 50조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그러니까 그 10%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1,700조에 10%면 170조죠. 네네. 그럼 작년에 100조니까 올해 70조. 근데 20조가 들어왔어요. 50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막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러면 아직 증권주는 아직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레벨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업종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몇 년간 증권업종이 그렇죠. 정말 안 가가지고 맞죠. 그래서 아직도 싼 증권회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비싸지는 것도 있지만 PBR 보면 되게 싼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권업종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1년, 2년 더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주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이 증권업종 꼭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밸류가 꼭지가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한번 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증권주가 보통 하락했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이번에 팬데믹 왔을 때 코로나 위기 때 제일 많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번 미친다는 장이 와요. 또 뭐 중간에도 물론 지수 따라 또 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은 마지막에 갈 때는 막 증권주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막 이렇게 막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장이 올 거예요. 그때 한번 그때까지 들고 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동행계 아직 제대로 맛을 안 보여줬어요. 맛이라는 게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거래 막 켜지면서 하는 장이 아니 요새 보면 뭐 LG전자도 상한가 가는데. 그래서 증권주는 아직 얘기가 안 붙었고 증권주 하나가 터지면 또 줄줄이 쭉 가거든요. 맞아, 이 동조 현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현상을 한 번도 안 보였으니까 저는 한번 조만간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주 상한가 가는 날이 지수의 꼭지가 될 수도 아니 뭐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다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거의 좀 절정으로 간다고 보시죠. 파티장에서 조금씩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즐겨야죠. 근데 즐기긴 즐겨야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뚜이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소외된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대형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대형주 주도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 중에 진짜 매매 잘하시면서 집중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신 분도 많은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집중 투자 말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내가 진짜,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기업을 했는데, 운 나쁘면 내가 거기에 거의 몰빵을 했는데, 빠져버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남들 다 돈 버는데.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삼성전자도 해보고, 뭐 아까 뭐 화장품도 해보면서 경험도 쌓아가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축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내가 이쪽은 좀 더 비중을 늘려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배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중에 또 뭐가 잘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10종목 중에서 보통 3종목이 그 계좌 수익률을 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을 때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형주 빠졌을 때 어쨌든 조금 일부 담아보는 전략 좀 변동성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셔가지고 작년에 사신 분하고 올해 3천 넘어서 사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50%의 수익을 목표로 하셨다면 올해 뭐 예를 들면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돼요. 작년만큼의 퍼포먼스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형주가 어떻게 하루에 막 10% 올라가는 게 이게 그렇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이에요. 맞아요. 그런 장은 자주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 기대 수익률 낮추시고 저는 오히려 소외된 주식 쪽에서 기회를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냐면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담할 때 자주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하방이 단단한 기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거 요새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긴 그런데 방산주가 막 뻥뻥 튑니다 갑자기. 근데 방산주는 아시겠지만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되게 재미없었고 이 3,000포인트 시대인데 그냥 주가가 왜 저러고 있나 진짜 답답할 정도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 오히려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기업들은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 재료도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빠질 악재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버는 돈은 비슷해요. 방산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뭐 많이 사시란 게 아니라 관찰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갑자기 방산회사 중에 우주항공 산업을 한다고 지금 갑자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건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무기를 만드는데 한국 항공우주도 그 정찰위성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하나그룹이 예전부터 이런 쪽을 그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이 잘하는 게 위성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이 우주항공 쪽에 그 뭐죠? 저궤도 위성을 빵빵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옛날부터 이 우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관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타가지고요. 미사일을 발사하면 올라가요. 어느 궤도까지 가가지고 잠깐 우주 체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디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내가 무중력 상태를 느끼고 그걸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개발한 거를 공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자산 운용사가 우주와 관련된 ETF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럼 우주항공 산업에서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이에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의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주가는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연 부장님 제가 방산주를 투자를 그래 하고 싶은데 우주항공 했는데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때요? 이 지금 주가에는 우주항공이라는 게 0으로 반영돼 있다니까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지금 주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위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그 화장품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떡하지? 그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온다면 주가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그 속도가. 그래서 저는 소외주에서 뭐 따블, 새 따블 왜냐면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내가 안 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좀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뭐 갑자기 3개월 후에 갑자기 30% 수익이 금방 날 수도 있어요. 30% 가는 게요, 일주일이면 가요, 사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그 현대미포조선이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에 증시가 삼성전자부터 막 뻥뻥 뜨는데 10월 말까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이요, 전혀 안 가더라고요.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80%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 왜 올라갔더니 봤더니만 사실 별다른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앞으로 좋아진대요. 수주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행운도 사실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주가 지금 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소외된 주식을 한번 저는 진짜 연구해보세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여기서 3개월 그냥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서 하시면 적어도 20에서 30%는 저는 어렵지 않게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보통 이게 유동성 장세에는 이렇게 한번
망하지 않는 회사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회사만 들고 있으면 맞아요. 마지막에 우선주까지 이제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우선주 만약에 폭등하는 날 오면 이제 조심하고 됩니다. 우선주 얘기하셔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대형주 있잖아요. 네. 현대차만 해도 우선주하고 이 현대차 괴리율이 본주 괴리율이 너무 벌어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팁이에요. 뭐냐면 현대차 사기 좀 맞아요.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차라리 우선주 사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모레 퍼시픽이 우선주하고 네. 본주랑 괴리율 60% 네. 오는 거예요. 나 우선주가 오히려 본주보다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소외된 주식에 우선주도 진짜 포함을 네, 해보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우선주라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이 본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본주가 네, 앞으로 네. 올라갈 수 있는 기억을 하셔야지 네, 네, 네. 그냥 아무 우선주나 괴리를 벌어졌다 네, 하시면 안 되고 네. 그것만 유의하셔서 우선주 투자하시면 진짜 그렇게 주식 투자 어렵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신현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증권사 리포트는 설명 주셨고 예. 재무제표 보는 법 그 이리온에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재무제표도 저도 사실 그 책 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무제표를 옛날에 못 봤는데 이 주식 투자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식과 관련돼서. 옛날에는 그냥 회계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서점에 가셔가지고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공부는 해보세요.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정말 큰데 이런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이해 안 되면 두세 번 보세요. 그 요새 유튜브가 발달돼서 거기에 있는 저자분들이 또 강의하는 네.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재무제표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잖아요. 일단 저는 거기서 네.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누구 기동량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랬는데 저한테 딱 물어보세요. 이 회사 어때요? 그럼 재무제표를 제가 딱 봐요. 뭐 3년 연속 적자는 기본이고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이거 딱 봤더니 이 회사 왜 투자하셨지?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거 왜 하셨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재무제표라도. 전혀 못 봤대요. 보는 법도 모르시고. 근데 요새 증권사 HTS나 아니면 MTS. 심지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보세요. 맞아요. 네이버에 A라는 맞아요. 기업을 딱 네. 치면요. 재무제표가 딱 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최근에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네, 네.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추이. 이 두 가지만 일단 보세요. 나머지는 뭐 더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두 가지가 꾸준히 그래도 증가 아니면 뭐 정체돼도 돼요. 매년 꾸준하게 뭐 수익을 내든가 이익을 내든가 아니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든가 그런 기업이면 일단 검증은 된 거잖아요.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그쪽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너무 그렇게 그냥 뭐 이 얘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떻게 봐 내가 뭐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숫자 저거는 다 그냥 쓰여진 거는 그냥 숫자만 갖고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매출액은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 공식은 꼭 알아놓으세요. PQC. 네. PQC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매출액이 뭐냐면 P 곱하기 Q인데 P는 단가. 단가 우리 그 네. 판매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마트폰이면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네. 110이면 110. 그리고 Q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몇 대 팔렸냐. 네, 네. 그럼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려면 P가 올라가든가 Q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P,Q가 같이 올라가는 만약에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 무조건 사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좀 사기 같더라고요. 말이 안 되고. 근데 반도체에서 예전에 그런 적 한번 있었죠. 네, 네. 삼성전자가 빅사이클 한번 네, 네, 와가지고 네, 그랬었죠. 2017년에 네. 그런 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업종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그건 꼭 사시고 근데 어쨌든 P 아니면 Q가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나 산업이 있으면 얘는 매출액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PQ-C거든요. C는 네.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흔히 하는 네. 말로.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기 임대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건비도 인건비 네. 아니면 뭐 원재료 비용.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석유화학 회사나 철강 회사는 이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원유를 가지고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철강석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변동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어요. 네. 비용 중에 두 네. 가지인데 네. 근데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원재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변동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이익이 막 들쑥날쑥해요. 매출에 따른.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네. 일정하게 비용이 유지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배진환 대표님도 회사 운영하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고정비가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기업 만약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면 매출만 증가해주면 돼요. 맞습니다. 매출이 튀면 고정비는 일정하니까 네, 얘가 네. 튀면 이익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데까지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무제표 공부만 조금 더 해보시면 네네. 그것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무제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일단 먼저 이해는 하시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그리고 꼭 책을 사서 공부를 꼭 해보세요. 예.